네, 그럼 이제 최종 1주택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이제 표를 좀 같이 보시면 네.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개정 전에는 네. 보시는 것처럼 A, B, C 세 개의 주택이 있을 때 네. 내가 A와 B를 팔고 나면 C 주택 하나만 남게 되잖아요. 네. 이 C 주택 하나만 남았을 때 얘를 팔면 우리 양도 당시에 1세대가 1주택을 갖고 있으면 이제 보유 및 거주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네. 받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가 B를 팔고 그 다음 날 팔아도 얘는 비과세가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됐었죠, 이제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최종 1주택 규정이 들어와서 이게 네. 어떻게 됐냐면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이 되면 네. 기존의 다른 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다 빼는 거예요. 빼고 이때 새로 취득한 걸로 간주를 해서 이때부터 새롭게 보유기간 2년을 충족해야만 1세대 1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최종 1주택을 예전에 2년 거주를 했다고 할지라도 또 네네. 보유를 할지라도 내가 다 팔고 1주택이 남은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 같은 데는 또 2년 거주 요건을 새로 그렇죠.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고요. 네. 그러면 이거 관련된 한 사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한번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2003년에 네. A라는 주택, 종전주택을 취득을 하고요. 네. 2015년에 이제 B라는 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이 A 주택이 양도 차익이 훨씬 많이 난 거예요. 네. 한 15억 정도 났다라고 가정을 하고 네. B 주택이 뭐 한 3억에서 5억 정도 네. 났다라고 해요. 네. 그럼 나는 결국은 B보다는 A 주택을 최소한 세금을 적게 내면서 가져가야 내 자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B주택을 먼저 파는 거죠. 근데 파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이제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있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A주택의 이 차익을 온전히 가져오기 위해서 B를 먼저 팔았다. 네. 팔고 나서 1년 뒤에 A를 팔면 안 되겠죠. 네. 이때부터는 이제 B주택을 21년도에 뭐 5월 달에 팔았다라고 하면 21년 5월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 그리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이면 보유 및 다시 내가 들어가 2년 거주를 해야만 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양도. 새롭게 취득한 걸로 봐서 네. 2년 보유 및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렇군요.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이렇게 그럼- 좀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양도 말고 우리가 이제 증여를 한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주택을 상가로 또 상가를 근처 이렇게 용도 변경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좀 많았어요. 이 법문을 원래 이제 개정됐던 법문을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득세법 시행령 네. 제 154조 5항에 나와 있는데 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네.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네.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 기간을 기산한다. 양도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한다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는 이 소득세법이 열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방법을 하나의 절세 방법으로 좀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의견 충돌이 좀 많이 났던 부분이 있었고 워낙 많이 일어나다 보니 시행령 개정을 해버립니다. 개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개정된 내용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네. 이렇게 돼 있어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네.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네. 하고 그 처분에 가로 열고 증여, 용도 변경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포함을 시켜버렸고 예, 예. 여기까지.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증여하거나 용도 변경한 경우에도 이 양도한 거로 간주해서 똑같이 최종 1주택 규정을 적용받게 된 거죠. 그렇군요. 어이고. 그러면 이게 언제냐? 네. 21년 2월 17일 이후 용도 변경하거나 네. 증여한 부분만 돼요. 그러면 발 빠르게 하신 분들은 최종 1주택 규정을 적용 안 받아서 그 앞에 네. 하신 분들. 네. 이 15억의 차이가 온전히 가져가는 거고 그냥 흐지부지 좀 기다리고 계시다가 하신 분 아니면 놓치신 분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사실 이건 좀 되게 불합리하죠. 이런 케이스들이 좀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계속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넉넉히 있다가 네네네. 세법이 이제 중간에 이렇게 바뀌면서 당연히 내가 혜택을 볼 줄 알았는데 이제 못 보게 되는 경우들이 제 주변에 많이 보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양도가 있고 증여가 있고 또 용도 변경인데 그것도 다 막아놨단 말이죠. 네네. 근데 또 하나의 탈출구가 있을 것 같아요. 멸실. 아예 이 집을 없애버리고 맨 땅만 놔두는 거죠. 그렇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죠? 멸실이 하나 남았네요. 그렇죠. 이 멸실하는 경우는 좀 많지는 않아요. 이제 네. 시골에 있는 주택을 네. 멸실한다거나 뭐 정말 이제 폐해가 이런 경우들의 경우에 좀 예외적으로 있기는 한데 멸실했을 때는 최초부터 주택이 없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래요? 최종일 주택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 내가 이 주택인데 갖고 있는 주택 하나의 값어치가 많지 않다. 이 정도는 충분히 뭐 멸실하는 비용을 들여서도 해도 내가 나머지 남은 한 주택을 가지고 더 많은 세금을 줄여서 자본을 가질 수 있다라면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서울에서도 보면 오래된 이제 단독주택 뭐 한 30년, 40년, 50년 된 것 같은 네. 경우는 뭐 40년 넘으면 그 건물의 가치는 거의 없으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멸시를 한다고 하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하고 관계돼서 또 하나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세대 분리예요. 세대 분리. 네. 그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거죠. 그냥 아버지가 집을 하나 갖고 있고 자녀가 집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럼 이제 세대 단위로 두 채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아들이 세대 분리를 하면 그럼 이거는 어떻게 뭐 최종부터 하나를 갖고 있었던 거로 봐서 네. 최종 1주택 규정 안 받을 거냐 아니면 니네가 1세대로 두 개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 거기서 하나가 빠져나간 건 앞에 케이스처럼 뭐 용도 변경 증여한 것처럼 봐서 최종 1주택을 받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게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그래요. 기존부터 갖고 있었다가 세대 분리한 거에 대해서는 네.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최종 1주택이 아닌 그냥 그래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는 쪽으로 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도 보면 이렇게 세법 개정을 해놓고 네. 또 생각지 못한 세부적인 사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그렇죠. 또 그럴 때는 세무 당국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네. 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다양한 이런 복잡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꼭 세무사님께 상담을 통해서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에 이어서 아까 저희 납세자들한테 조금 유리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죠. 네. 이제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이 됐다라는 건데 가끔 요것도 좀 혼용하시는 분들이 그럼 이 12억이 기준시가 기준이냐, 네. 뭐 실거래가 기준이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죠, 정말?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종부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이 혼용이 되는 것 같아요. 종부세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자면 이제 9억까지는 네. 비과세를 그러니까 공제를 해줬던 거죠. 네. 원래 6억 공제였던 게. 네. 근데 작년에 또 조금 개정이 돼서 11억까지 공제하는 걸로 상향이 됐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혼용이 되는 건데 양도라는 거는 기준시가로 양도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네. 우리가 실거래가로 실거래가로. 하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12억이 넘지 않으면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혼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내가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네. 15억에 판다라고 하면 네. 그럼 12억을 제외한 3억에 대한 것만 계산하면 되냐? 네.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래요? 이 양도 차익을 가지고 일단 계산을 하는 겁니다. 네. 내가 12억에 팔든 15억에 팔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냐가 일단 중요하고 그 실거래가가 12억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 1세대 1주택자는 고가주택 양도 차익이라는 거를 한 번 더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양도 차익 내가 번 돈 곱하기 이 양도가 분의 양도가에서 12억을 뺀 부분까지를 해서 이 전체 양도 차익을 12억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표로 보면 고가주택을 우리가 네. 지금은 그러면 12억 이상이 고가주택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표로 한번 네. 이렇게 사례로 정리를 해보면 내가 10억에 사서 네. 30억에 판다라고 하면 네. 20억을 번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양도 차익이 되는 건데 1세대 1주택자라면 이 고가주택 양도 차익을 네. 전체 번 돈 20억 곱하기 네. 양도가 30억 분의 네. 30억에서 12억을 뺀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 고가주택 양도 차익이 돼서 네. 그만큼만 과세 대상 양도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고가주택은 또 적용이 다르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난 이제 이 정도밖에 세금 안 낼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고가주택의 경우는 또 이런 또 계산 방식이 있으니까요. 그럼 양도 차익 한번 계산하실 때 꼭 사전에 계산하시고 이걸 팔지 말지 또 이제 네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 팔지도 생각을 해보시고. 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제 9억에서 12억까지 된 것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예요. 사실 이 12억까지 비과세만 가지고는 아까 본 것처럼 100억, 200억짜리 그렇죠. 집을 팔 때는 큰 효과가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적었던 이유는 바로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렇죠.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1주택자가
세금적으로 혜택 볼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양도세, 비과세, 그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근데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이제 개정이 됐었죠. 그렇죠. 어떻게 됐죠? 네, 이것도 사실 아주 심플했다가 어찌 보면 조금은 좀 합리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래, 사실 네. 1세대 1주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적게 하는 이유는 네. 이 주택은 투기나 투자 목적이 아니라 이 주거의 안정성 때문에 구입한 건데 네. 이 주택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건 좀 너무 가혹하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준 제도거든요. 그게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거죠. 이제 네. 비과세와 장특공이 네. 같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내가 10년만 보유하면 연 8%씩 해서 80%. 최대 80%를 비용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저 어마어마하게 만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0억을 벌었으면 네. 80%가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그렇죠. 거니까. 80억을 이제 그렇죠. 인정하는 80억이. 거네. 네네네. 어마어마한 효과였는데 이 부분도 이제 개정이 된 거예요. 네.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한 거는 내가 이 주택을 사서 거주하기 위해서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취지들이 좀 반영이 돼서 네.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네. 그 지역에 상관없이 고가주택을 팔 때는 네. 최소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2년 거주를 하지 않았으면 네. 이 80% 적용되는 장특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2년 거주를 안 하면 그냥 연 2%씩 해서 최대 30%만 공제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8%씩 최대 80%가 아니라 연 2%씩에서 30% 그렇죠. 정도. 네네. 이게 거주하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뭐 개포동에 있는 은마 아파트를 사서 계속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뭐 다른 주택이 없었고 네. 지금까지 계속 보유만 했다라고 해도 이 장특공 80%못 받는 거죠. 들어가 좀 살아야겠네.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 들어가 살려고 그러면 안 사시죠. 그렇죠. 너무 힘들고 뭐 녹물 나온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시니까. 몸테크를 해야 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이제 조금 합리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이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최소 2년 거주는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이상 거주를 했다라면 이제 보유 기간 연 4%, 네. 거주 기간 연 4%에서 각각 최대 10년씩 보유 및 거주를 했을 때 40%, 40%에서 80%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좀 더 합리적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내가 10억에 사서 아까처럼 30억에 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2년만 거주했을 경우하고 네. 10년 거주했을 경우로 제가 계산을 좀 해보니까 네. 2년만 거주했다라고 하면은 세금이 한 2억 4,800만 원 정도 나오게 네. 되고요. 10년 거주하면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아서 한 7,800만 원만 납부하면 되게 됩니다. 한 3분의 1 이상이 주네요. 그렇죠. 세부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로 거주를 해야만 절세가 가능하게끔 좀 합리적으로 변경이 되었죠. 그렇군요. 네, 우리 그 은퇴자분들이 가장 갖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상가주택, 점포주택이거든요. 본인이 이제 한 개씩 뭐 거주하시면서 네네. 월세 받고 사는. 근데 이건 이제 전체가 주택이 아니라 일부는 주택이고 또 일부는 이제 상가잖아요. 네네. 이런 이제 점포주택도 상가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런 주택에 대해서도 일부 개정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어떻게 바뀌었죠 이게? 이 겸용주택 세법에서 이제 겸용주택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이제 예전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주택 부분의 연면적하고 건물 부분의 연면적을 비교를 해서 네. 주택 부분 연면적이 건물 부분 연면적보다 크면 네. 1층을 상가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세법적인 혜택을 좀 보네요. 그렇죠. 이제 상가를 팔 때는 비과세나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 적용받을 수 있는 룰이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같이 통으로 팔았을 때는 주택으로 다 보는군요. 그렇죠. 전체를 주택으로 보니까 엄청난 혜택이네요. 이 상가 부분도 비과세 혜택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같이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상가는 주택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법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개정에 대한 예고는 몇 년 전부터 되어 있었고요. 시행된 게 올해부터, 올해 올해부터요? 양도분부터로 이제 얘기가 나온 거고요. 언제 취득했는지 상관없이 네네네. 올해 양도부터는 맞습니다.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네. 어떻게 그런데 바뀐 거죠? 모두 다 바뀐 건 아니고요. 고가 주택일 경우에만 고가주택. 예. 고가주택이면 이제 기준이죠? 12억이죠. 이제 9억이 12억 아니라 이상? 12억 이상 양도되는 고가 주택의 경우에만 네. 주택 부분 연면적 그리고 건물 부분 연면적을 상관하지 않고 네. 고가 주택일 경우에는 이제 주택은 그냥 주택으로, 상가는 상가로 네, 따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고가 주택이 아니면 여전히 주택 연면적이 넓은 더 크면 상가 부분은 여전히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서울 수도권에 12억 미만이
거의 없다 봐야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혹시나 이 세법 과정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고 예전에 우리 난 상가주택이니까 이건 이제 전체로 내가 주택 부분이 더 크니까 네, 이건 주택으로 인정받을 거야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 분도 굉장히 의외로 많아요. 이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상가 따로 고가주택은 상가 따로 주택 따로 해서 비과세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 경우가 어떤지 꼭 한번 확인하시고 매도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율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취득세 또 보유세. 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이제 양도세율도 개정이 됐죠. 이게 어떻게 바뀌었죠?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상속증여세가 상당히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양도세도 이제 네. 소득세도 거의 따라온 것 같아요. 우리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이 50%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예전에 소득세는 38%였었거든요. 네. 조금씩 올려서 이제는 45%예요. 45%까지. 이게 말이 45%지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55%까지 부과가 될 수 있는 거죠. 절반 이상이 세금이. 네, 결국은 절반이 세금이 되는 거는 이제 상속증여나 양도나 동일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강화된 세금이 좀 더 강화가 됐어요. 작년 6월 1일부터. 더 강화가 됐어요. 네네. 네. 이 표를 좀 같이 보시면요. 네. 그 주택이나 입주권에 대한 게 1년 미만 보유하고 팔 때 40%였던 게 네. 작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이제 70%로 강화가 됐습니다. 1년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2년 미만의 경우에도 기본세율이 아니라 네. 60%. 2년을 넘어야만 네. 이제 주택이나 입주권은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됐고, 그렇군요. 이 분양권의 경우에도 이제 뭐 예전에는 조정이냐 아니냐에 따라 50%냐 기본세율을 적용했었다라면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이제 1년 미만은 70, 네. 그게 아니면 60% 단일세율을 적용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많이 아시겠지만 다주택자 중과도 2주택자는 10% 중과 네. 3주택 이상은 20%였던 게 6월 1일부터 각각 10%씩 늘어나서 20%, 30% 중과가 늘어났죠. 네. 이렇게 상당히 복잡하게 바뀌었기 네. 때문에 이 세율도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요. 양도세율이 조금 오른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내가 이제 파는 시점에 양도세 꼭 계산하신 다음에 해야 됩니다. 난리 납니다. 안 그러면. 그래서 최근에 그 과천 힐스테이트 분양이 엄청난 이제 경쟁률로 분양이 마쳤는데 이 오피스텔이 이제 원래는 업무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준주택이라고도 그렇죠. 네. 하는데 이게 이제 주택에 이제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제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되죠? 이럴 때는? 네, 요 얘기하기 전에 저도 이게 하나 사례가 네. 아직도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해드렸던 저 지인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집을 분당에 있는 집을 처분을 하셨어요. 네. 처분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한 거죠. 실질적으로는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네. 이제 이걸 팔아서 삼성동에 있는 집을 사려고 하는데 네. 이제 매도 계약, 매수 계약을 다 하신 거죠. 네. 이제 우리가 주택의 취득 시점은 계약 시점이 아니라 잔금 치러서 등기가 변경되는 시점을 보통 네. 이제 취득 시점으로 그렇죠. 보는데 그 세금이 얼마나 나오냐 뭐 이런 걸 좀 여쭤보시는데 네. 조금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피스텔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거 왜 물어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혹시 사모님 명의로나 이렇게 오피스텔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오피스텔 혹시 사람이 들어가 살고 있냐? 그럼 그걸 사람이 살지 누가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네. 이거 주택이다. 그래서 지금 2주택 중과세율을 맞을 수 있으니까 이거 빨리 처분하세요. 네. 지금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오피스텔 가격을 많이 낮추시고요. 네. 그래서 잔금일 이전에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다행이네요. 몇 억을 좀 세이브를 하셨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그리고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이게 식사라도 한 끼 대접받을 줄 알았는데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사례가 저도 많이 네네. 뵀어요. 네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우리가 건축법으로 이제 업무 시설로 돼 있으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게 주택이 아니라고 또 네네. 생각하고 또 우리가 지금 요즘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주택 취득세는 중과세를 받는데 오피스텔은 중과세는 없잖아요. 취득할 때.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택으로 안 보는 분들이 있는데 주택입니다.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당연히 주택이죠.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세법은 이게 실제 사용 용도로 보잖아요. 그죠? 네네네. 반드시 오피스텔 있는 분들은 양도하실 때 이게 내가 중과세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세기는 했지만 이제 요것도 많이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과천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도 분양권이 당첨이 됐고 네. 뭐 이런 양도 케이스나 이런 것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주택이라고 생각을 이제 또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얘를
1년 안에 팔면 이제 세법이 바뀌었으니까 네. 70% 세율을 적용받아야 되냐 아니냐 이런 걸 좀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결국은 이 오피스텔은 분양할 당시에는 주택인지 사무실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렇죠. 거죠. 네. 실제로 세입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확인이 되는 거고요. 네. 이 시행령이 시행령에 이렇게 예규가 나왔습니다. 하도 그래요? 질문이 많아서 누가 좀 올린 내용을 좀 살펴보면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네.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네.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들었는데 되게 헷갈리네요. 네. 그래서 우리 주택에 이제 오피스에 들어오냐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분양권이 주택에 들어온 것도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에 들어왔어요. 근데 네. 이 시행령에 분양권의 정의를 보면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률에 따라 네. 주택에 대한 공급 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거든요. 네. 이 주택법에 보면 이 주택의 정의를 이야기를 할 때 이 네. 주택이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준주택이라고 따로 개념이 들어가요. 네. 그 준주택의 개념을 또 쫓아서 들어가 보면 네. 기숙사나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오피스텔은 준주택이기 때문에 네. 이제 주택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죠.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가 공동주택이야. 다세대주택도 공동주택이고. 근데 다가구나 단독은 이제 단독주택인데 이거 외에 이제 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주택인지 아닌지 그 중간에 껴 있는 거. 네네네. 그게 이제 오피스텔하고 다중이용 시설 이제 고시원 여기 이제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내가 그냥 사무실로 주면 그냥 업무 시설인데 그렇죠. 이걸 이제 주택으로 임대를 하게 되면 이게 주택에 이제 포함이 네. 된다는 거죠. 부가세 환급도 받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받을 때. 그래서 내가 이것을 주택으로 줄지 업무시설로 줄지 임대를 예, 이거에 따라서 이제 주택수의 포함료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렇죠. 복잡합니다. 상당히 복잡해요. 이게 분양하시는 분들은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고 대출 규제도 그렇죠. 없고 주택수 안 들어간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면에 깔린 건 결국 얘를 사무실 용도로 임대를 할 경우에만 이런 규정을 받는 거고 네. 실제 주거가 돼버리면 이제 요것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이환주 세무사님, 마술하는 세무사님을 모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어때요? 머리가 그냥 뽀개질 것 같죠? 저도 조금은 공부했는데 이 세법이 계속 개정이 되면서 이젠 포기했습니다. 이제 세무사님한테 여쭤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다양한 이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잉클에서 이한주 세무사님께서 자세히 강의를 하시게 했으니까요. 꼭 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미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 번 더 모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와주실 거죠? 그럼요. 영광이죠. 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